현재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밖의 선언으로 다양한 반응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이러한 장면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대통령에게 나왔고 그때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연결이 되면서 한국을 향한 빅픽처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며 다소 당황하는 정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초반에 등장하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무슨 의미로 일본 사회에 다가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이 싸웠던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것에 대해 이런 정책으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며 정식으로 거듭 사죄했습니다. 2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일본계 주민을 강제 수용한 근거가 됐던 대통령령 서명 79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한 시대의 조상, 부모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인도적인 수용소에 감금당했다며 이는 뿌리 깊은 차별이나 이민 배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미 정부가 시민의 자유법, 강제수용 보상법을 만들어 강제수용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식 사죄한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발발한 태평양 전쟁 때인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일본계 미국인을 적성 외국인으로 간주해 재판 등의 절차 없이 약 12만 명을 수년간 강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진주만에서 미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 휴일에 기습적으로 카미카제 공격을 펼쳐서 수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끝까지 사과를 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일본계 후손의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명예회복 운동이 결실을 본 것이죠. 미국 정부는 이를 2월 19일 매년 기억의 날로 지정해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당 기념사가 열렸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과한 것이죠.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일본 교도통신을 비롯해 각 언론사는 미국이 일본에 사과했다는 뉴스가 나가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사과를 반기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출신 프리랜서 이노 기자는 이에 대해 조상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미국 역사상 공권력에 의한 최대의 인권 침해였지만 레이건 정부 때부터 늦게나마 미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사죄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했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베스트 댓글을 받는 등 미국이 과거에 큰 실수를 했지만 반복적인 사과는 인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주변국 러시아나 중국 등이 일본에 큰 피해를 줬지만 정작 사과하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주문이 이어집니다. 주변 국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집니다. 최근 일본의 트위터를 휩쓰는 트렌드 1위는 바로 중공의 침략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는 해시태그로 일본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1일부터 자신의 영해에 침입한 선박을 상대로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법을 바꾼 뒤 계속해서 센가쿠 열도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러시아 헌법에 모순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이 원하는 쿠릴 열도를 반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언론들과 대중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마냥 반가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본에 사과하는 것을 그만 끝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이미 사죄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바이든 정부의 자세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미국의 사과를 끝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사과는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선호하며 앞으로 더욱더 동맹을 강화해도 좋다, 사과는 그만해도 된다라며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도 미국에 충분히 사과했다고 됐다고 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주변의 어느 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라면서 한국처럼 행동하지 말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널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사과가 결국 일본의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무부에서는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명백하게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못 박으며 그것은 일본 책임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미국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일본에 끝까지 사과하는데 일본은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해놓고 뭐하는 건가 라며 나오게 된다면 일본 정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급기야 유대계에서 움직이자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삭제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유대인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직접 영향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간토 지진으로 인한 조선인에 대한 만행에 관한 논문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학술 논문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이 학술지의 공통 편집자인 앨런 헤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 로스쿨 교수가 나서서 램지어 교수가 사전 공개 사이트에서 논문을 삭제했고 향후 인쇄되는 학술지에서 상당히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램지어 교수가 그간 해오던 한국에 대한 작업을 어느 정도 중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유대계에서 관련 일이 논란이 되자 램지어 교수의 압박을 가했으며 꿈쩍도 하지 않던 교수가 유대계 세력에는 굴복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계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대계에 거슬리면 미국 학계에서 연구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알아서 논문을 사전 삭제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런저런 정황상 미국 보고 이제는 그만 사과하라며 과거사 사죄를 불편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채널 등에서는 미국이 사과한 것은 일본에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인에게 한 것이지 그것을 일본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자국민에게 사과했으며 일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에 와서 핵무기를 없애자는 연설은 했지만 끝까지 일본에 사과는 안 했다며 미국은 결국 일본에 사과를 안 했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며 무시하자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미국 사과를 받아들이면 한국에 사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계는 전혀 한국에 사죄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위안소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는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출범해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한 아베 신조 내각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히 사죄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작년 9월 아베 내각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현 내각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인 작년 10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본인 재임 중 내놓았던 전후 70년 담화에서 그 전쟁, 태평양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자식이나 손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 정치계에 위안부 관련 로비를 하고 램지어 교수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소녀상 철거를 비롯해 과거사 지우기에 몰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수록 오히려 학계나 전세계 시민들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더하고 있어 자칫 일본 정부는 어느 시점에 크게 곤혹스러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반복된 과거사 사죄가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들추는 형국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올림픽의 거취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대놓고 올림픽 개최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한 백신 보급 관련 이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시마네현의 마루야마 다스야 지사가 성화봉송임시위원회에서 정부의 질병 대응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올림픽 개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루야마 지사는 성화봉송을 취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절대 개최해서는 안 된다. 사전 행사인 성화봉송에도 협력하기 어렵다. 마루야마 지사가 올림픽 개최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쿄도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 및 접촉자 추적 등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책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으로 전국 식당과 술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염자 수가 적어 발병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마네현 등의 지역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 올림픽 반대 이야기를 했다는 건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초 시마네현은 5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약 170명이 14개의 도시와 마을을 도는 성화봉송 행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루야마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부의 대변인 가토 관방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단단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 결론이 난 건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화봉송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일찌감치 후쿠시마를 성화 출발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화에는 부흥의 불꽃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성화가 첫 발을 내딛는 곳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설치되었던 축구 훈련 시설 제이빌리지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제이빌리지에는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부흥의 불꽃은커녕 다시 무너지게 생긴 것이죠. 지진은 도쿄 올림픽을 덮친 또 하나의 악재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이 불투명해진 더욱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백신입니다. 스가 총리는 백신 접종 성공 여부에 도쿄올림픽과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종이라고 불리는 오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백신 담당상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스가 총리 본인도 최근 매일 밤 늦게까지 접종 준비 현황을 확인하며 공무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올림픽 전에 접종 인원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죠.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월 중순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단 그 약속은 간신히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한 사람은 도쿄 의료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백신 조달 및 접종 활동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직전인 15일 발표된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8%를 기록해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지난달 조사 때보다 1%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4월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는 7월 23일 전에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간절히 바라는 올림픽 전 본격 접종이 사실상 물 건너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1억 2,500만 일본인 모두가 맞고도 남는 코로나 백신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화이자로부터 1억 2천만 회, 약 6천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억 2천만 회, 약 6천만 명분의 백신 조달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더나에서도 5천만 회, 약 2,500만 명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접종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인구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계약한 것입니다. 세금 낭비이죠. 자, 그런데 이 물량은 계약 물량입니다. 실제 공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일본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1억 4,400만 회분을 유럽 공장에서 생산해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1회 발송분 약 40만 회분에 이어 다음 주 2차 물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후의 공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양이 반복적으로 입고된다고 가정할 때 고령층 3,600만 명에게 접종할 백신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려 224회의 항공 운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2회까지의 계획만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뜰 때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백신 책임자 고노행정개혁 담당상도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아사히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U와 일본은 관계가 좋다. 외무성도 EU의 협조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유럽에서 굽실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이자는 올해 백신 생산량을 당초 계획인 13억 회분에서 20억 회분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독일의 새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올해 상반기 2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작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특수 주사기 확보도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 한 병에서 6회분을 추출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5회분만 추출할 수 있는 일반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따라서 국민의 60에서 70%가 항체를 보유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노 담당상도 올림픽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올림픽 일정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